이 세션 내용도 뭐 1세션과 쭉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특히 이 세션은 세대 문제, 그리고 지역 문제가 이제 조금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고, 그거 뭐 지역 문제도 그렇고, 특히 세대 문제, 세대 간의 균열 문제는 선거도 그렇고, 저희가 또 정책 싱크탱크인데 정책도 그렇고 외교 정책도 그렇고 이게 그 특히 그 20대 이대남 이대녀 2030이요. 그리고 4050의 정치 정향과 또 그 대외관 이런 것들이 갈수록 뚜렷하게 그 차이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선거뿐만 아니라 이제 정책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점점 더 중요한 이슈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세션 아마 그 주제가 그렇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한정훈입니다. 제가 뭐 정치학 공부를 하면서 그냥 이 인간적으로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 가운데 하나가 이 연령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었을 때는 조금 더 리버럴 하다가 이 나이가 들면서 점차적으로 보수화된다라는 것을 상당히 거슬리기 힘들다. 사람들이 자유로운 청년 시절을 보내고 있다가 결혼을 하고 뭐 이 아이를 갖고 집을 사고 뭐 이렇게 점점 자기의 생활이 구속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자유에서 이렇게 점점 자기의 자유 영역이 줄어가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보수화되는 것이 굉장히 파워풀한 오래된 이론 가운데 하나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렇지 않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상당히 존경하기도 하고 그런 그런 조류를 거스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하기도 하고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의 이 계속적인 이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뭐 계속 이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여유롭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있는가 하면 또 그 반대에 이제 젊은 층에서도 이제 새로운 생각을 갖는 세대가 등장을 하는 거죠. 자유로운 생각에도 불구하고도 뭔가 사회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 정책적인 어떤 선호를 명확하게 갖고자 하고 하는 그런 새로운 세대들이 등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이 아까 제가 믿고 있었던 연령 효과를 거스리는 어떤 새로운 집단들일 것 같고 그런 집단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큽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새로운 집단들에 대한 생각을 그분들이 어떤 생각에서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런 행태들을 보일까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MZ 세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젊은 층에서의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뭐 MZ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대, 제너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정말 세대인 것인지 뭐 그렇지 않은 것인지 이건 정치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도 아직도 뭐 논의가 많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대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어떤 정책적인 선호나 정치적인 지향을 형성할 때 어떤 공통의 뭔가 이 새로운 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이게 MZ 세대가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는 것 같고요. 대충 뭐 연령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연구를 하는데 정치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조금 더 용이한 그런 집단을 만드는 그런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런 용어였던 것 같은데 그런 용어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들이 문화적이거나 어떤 사회적이나 정치적인 정체성을 다른 집단과는 다른 연령층의 집단과는 다른 그런 정체성을 가진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고 뭐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MZ 세대라고 이야기가 파퓰러하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MZ 세대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2000년대 뭐 어렸을 때부터 유아기 뭐이 요람에서부터 핸드폰을 가지고 놀았던 세대라고 알려지면서 이들의 이 새로운 기기 문명에 대한 적응성 이런 것들이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영국, 뭐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나 영국의 뭐 국립 연구 기관들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 MZ 세대에 대한 새로운 특성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한국도 여전히 똑같고요. 근데 흥미로운 건 외국에서 발견되고 있는 MZ 세대의 특성과 한국에서 발견되고 있는 MZ 세대의 특성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외국은 연령 효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거기에서 플러스 이런 온라인 기기나 이런 뉴 테크놀로지에 대한 익숙함 그리고 권위에 대한 부정 뭐 조금 더 자유로운 이런 특성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약간 뭔가 성적인 분화 성별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MZ 세대의 분화 동질적인 세대가 아니고 성에 따른 분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약간 더 과거의 세대보다는 보수적이고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고 그런 행태가 등장한다는 거죠. 사실 MZ 세대의 한국의 최초의 이야기가 된 건 2017년 대선 때부터니까 오히려 상당히 진보적인 세대로 간주됐다가 그 이후에 뭐 인천공항 뭐 이슈나 여러 가지 이슈들을 거치면서 뭔가 이 보수적인 색채를 띠는 그런 새로운 세대의 젊은 세대의 등장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의 관심사가 이번 선거에서는 뭐이 MZ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아직 세대론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걸 하나의 MZ 청년층이라고 구분을 하고 영국이나 미국 사회, 서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1981년생 이상에 해당하는 1981년 이후에 출생한 20년 가까운 시기 동안의 이 청년층을 MZ 청년층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이 과연 한국의 중년층, 장년층, 노년층들과 이번 대선에서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가,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가를 보이고자 합니다. 다행히 예전에 2012년에 대선에서도 참여하고 이번에도 참여해서 동아시아 연구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2022년 대선에 이 대선 연구에 참여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자료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22년 대선 2차 패널 조사하고 비교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져서요. 제가 발표드리는 오늘 내용은 이 두 가지 자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후보 지지 경향에 관해서 MZ 세대들을 보니까 2022년과 2025년에서 상당히 일관된 특성을 보인다. 그래서 연령 효과라고 아까 말했던 젊은 세대들은 조금 더 리버럴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금 더 보수화되는 이런 경향의 예외의 세대인 것 같다. 예외의 청년층인 것 같다라는 것이 2022년과 2025년 대선에 연속적으로 보이는 첫 번째 특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에서부터 2022년 대선에 글씨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X축에 이렇게 연령으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한 4개의 카테고리까지가 지금 이 소위 말하는 4개의 카테고리 정도까지가 지금 MZ 세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4개 정도를 보시면 2022년에 이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재명 지지자와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윤석열 지지자의 비율을 볼 수 있을 텐데요. 2022년 대선에서 이 MZ 청년층이라고 하는 이 청년층들이 주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가 강했고 중간에 조금 이재명과 뭐 비슷하게 지지한 연령층의 그룹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가 강했고 이들의 지지가 거의 45% 이상 50%에 근접한 정도의 수준으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가 당시에 2022년에 있었습니다. 2025년에 오면 지금 실선으로 되어 있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가 더 많죠, 지금.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게 MZ 세대가 2025년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로 바뀌었나?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바뀌었나라고 그러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사실 대부분 그때보다 한 5% 5점 뭐 정확한 계산으로는 6% 좀 안 되는 정도의 비율이 이재명 지지로 살짝 넘어갔습니다. MZ 세대도 이 4개의 같은 지금 출생 연도를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 출생 연도 5년 단위로 구분해 놓고 있는 네 출생 연도를 비교해 보면 한 5% 가량의 MZ 세대가 2022년에 비해서 2025년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간 것 같은 이런 정도의 비율 정도가 변화가 있었고 나머지는 사실 지금 아까 우리 장한울 박사님의 디스커션이나 이런 부분과 비슷하게
김문수 후보라고 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는 예전에 지금 저쪽에 45% 이상에서 한 15% 이상 빠지는 30% 정도로 내려앉은 이런 상태지만 실제 이준석을 포함한 제3후보에 대한 지지가 확 올라가서 대개 한 20 몇 %에 해당하는 MZ의 지지가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지난 대선에서 2022년 대선에서 네 개의 그룹으로 묶여 있는 MZ 청년층이라고 하는 그룹들이 국민의힘으로 확 몰아줬던 그 지지율이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힘과 제3후보로 약간 이렇게 분산됐을 뿐이지 실제 이들의 지지가 갑자기 민주당으로 넘어가거나 이런 상태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두 번째 발견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견입니다. 그래서 이게 MZ세대가 2022년 대선과 2025년 대선 연달아서 연령 효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다. 크게 벗어나는 형태이다. 그리고 아마도 두 번째의 해석은 아까 말했던 민주당으로의 약간 진전된 한 5% 바뀐 그 퍼센티지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런 계엄이나 탄핵과 관련된 정치적 맥락의 요인이지 MZ세대의 어떤 정치적 선호에 기반한 형태라고 보기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의 형태도 역시 유사한 겁니다. 이념적으로 보수화된 MZ세대라고, MZ 청년층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전체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이념 성향의 이 비교, 이 분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도, 이쪽은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만을 특화해서 보이고 있고요. 그림이 거의 비슷한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면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Y축에 보시면 점수가 조금 더 아래쪽입니다. 아래쪽이라는 것은 더 적은 점수라는 것은 이념적으로 조금 더 좌측, 좌파에 해당하는 진보에 해당한다는 거고 오른편 전체 응답자들은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있죠. 그래서 중도와 이 우파인 경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MZ세대라고 할 수 있는 40대까지 20대 40의 그 구간을 보시면 전체 응답자들은 대개 한 중도 5점에서 5점 상하로 이렇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MZ 세대들의 대개 이념 성향이 아까 발표에서도 나왔듯이 되게 5점 중도 우파가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고 중도 좌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있는 이런 상태이다. 그런데 이쪽 이재명 후보 지지를 보면 당시에도 2022년 선거에서도 이 중도 우파보다는 중도 좌파에 해당하는 MZ세대만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었고 2025년 대선에서는 저기에 전체 응답자의 비율도 상당히 조금 내려왔는데 여전히 중도가 5점에 해당하는 중도가 지배적이고 이재명 후보 경우에서도 약간 MZ세대가 더 좌파인 사람들만 지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연령 효과를 본다고 하면 이런 식의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돼야지만이 이념 성향이 어렸을 때는 조금 더 좌파에다가 점차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중년층부터 노년층으로는 그런 우상향의 곡선이 보이지만 MZ세대가 상당히 중도 이상, 중도 우파적인 성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평평하게 이렇게 보이고 있는 그런 형태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MZ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라는 것을 이제 잠깐 가장 쉽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로지스틱 어널리시스라는 형태를 보여드는데요. 2022년 선거에서는 MZ세대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경향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했고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에 비해서 2025년에서는 MZ 청년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를 더 지지하거나 덜 지지하거나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 표의 이야기는 MZ의 청년층들이 투표 행태 자체를 막 바꾸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로 봤을 때 같이 후보 지지의 성향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유지되고 후보에 대한 지지가 유지되고 있거나 또는 제3 이준석 후보를 포함한 형태의 지지가 유지가 되고 있고 두 번째로 이념적으로도 상당히 중도 우파가 강한 그런 성향의 MZ세대의 특성이 유지되고 있고 그게 결과적으로 투표 이런 대선 이 계엄이나 탄핵과 같은 굉장히 큰 정치적인 국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지지로 넘어가지 않는 정도로 지금 MZ세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이 한국 사회의 MZ라고 하는 이 세대의 연령층이
과연 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뭐 그냥 잠깐 뭐 보이는 현상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제 이 분석 결과는 상당히 어떤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인 계속 유지되는 꾸준한 어떤 성향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세대인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MZ 세대에 대해서 지금 쭉 분석을 해주셨고 또 이제 그 젠더로도 이제 조금 요 다음에 바로 이제 갈 텐데 그 그냥 간단히 좀 뭐 한 가지 그 참고로 저희 그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 그 세대 간의 이제 균열이 자꾸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그 뭐 짐작하시겠지만은 북한과 관련해서 20대들이 이제 북한에 대한 상당히 그 부정적인 인상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세대가 올라가면서 특히 40, 50대 가면서 이제 그게 굉장히 크게 대조적으로 바뀌는 게 하나가 있고, 대일 인식도 정확히 반대로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는 일본 호감도가 대단히 높고, 40, 50대는 가장 낮고, 그 다음 세대가 중간 정도고, 그래서 그 지금 요 표를 이렇게 봐도 MZ 세대 그러니까 이 진보 청년론이 우리 MZ 세대하고 좀 잘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진보 중년론이라는 것도 있나요? 우리는 지금 중년이 굉장히 그 선거에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뭐 이를테면 좀 진보적인 성향을 이렇게 보이고 있어서 그런 주제도 뭐 같이 해서 나중에 좀 그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오늘 김한나 교수님께서 그 다른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으셔가지고 못 오시는 대신에 발표문도 작성을 해주셨고 그 발표문을 구세진 1세션에 이어서 구세진 교수님께서 훨씬 더 잘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 두드러졌던 현상 중에 하나는 2030 청년 세대 내에서 성별에 따라서 엇갈렸던 정치 후보 선택이었습니다. 당시에 20대 남성 과반이 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고 20대 여성의 과반은 진보 성향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나서 남녀 간의 투표 선택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21대 대선에서는 어땠을까요?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됐지만 20대 유권자의 투표 선택은 성별에 따라서 다시 뚜렷하게 엇갈리는 양상이 반복적으로 재현됐습니다. 이 그림과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투표한 유권자 중에서 20대 남성은 보수 성향의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나누어 지지했다면 20대 여성은 진보 성향의 이재명 후보를 무려 66%의 압도적인 비율로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를 범진보 후보와 범보수 후보에 대한 지지로 재구성하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20대 남성의 78%가 김문수 또는 이준석을 지지했고 20대 여성의 70%가 이재명, 권영국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같은 세대 내부에서 성별에 따라서 투표 선택이 뚜렷하게 이렇게 엇갈리는 양상은 다른 연령대에서는 잘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투표 선택의 성차는 30대에서는 완화되고 40대에서는 사라집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4050 세대는 진보 성향의 후보를 지지하는 반면에 6070 세대는 보수 성향의 후보를 함께 지지하는 패턴이 이번 대선에서도 다시 반복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투표 선택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정치학에서는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크게 가장 중요한 요인들로 유권자의 정치 이념과 정당 일체감을 듭니다. 먼저 이념 성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그래프는 응답자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기에 얼마나 진보 또는 보수인지 물어본 결과이고 그 결과를 세대와 성별로 나누어 본 것입니다. 20대 남성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스스로를 보수라고 답한 반면에 20대 여성 중 약 42%는 스스로를 진보라고 규정했습니다.
다른 집단과 비교해 보면은 스스로 보수라 규정한 집단이 가장 높은 인구 집단은 70대 남성, 그리고 스스로를 진보라고 규정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40대 남성, 각각 20대 남성과 20대 여성 집단과 이 두 집단이 유사한 이념 성향을 보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정당 일체감입니다. 이 20대 남성들 사이에서 평소 지지하거나 가깝게 느끼는 정당은 개혁신당이라는 응답이 약 45%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이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순이었습니다.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응답이 약 67%로 압도적이었고 다른 정당들을 큰 격차로 따돌리고 있습니다. 이 두 슬라이드를 종합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20대 내부에서 성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이념 성향과 정당 일체감이 나타나지만 3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그러한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앞서 처음에 살펴본 투표 선택의 세대, 성별, 집단별 특징은 각 인구 집단의 이념 성향과 정당 일체감 패턴과 매우 유사한 모습으로 겹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술 통계를 기반으로 스케치한 결과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재현되고 있는 20대의 성별에 따른 뚜렷한 정치 행태의 차이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20대 내부의 젠더 격차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그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진보 보수를 하나의 단어로 이념 성향을 규정했다면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6가지 진술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개의 진술은 다양한 측면에서 응답자들의 이념적 태도가 어디에 가까운지를 측정하는 문항들입니다. 1부터 5까지 보수적인 태도가 강한 것으로 간주했고 이 중에 이제 첫 번째, 세 번째, 6번째 문항 같은 경우에는 진보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역으로 계산했습니다. 자, 보시는 표는 각 인구 집단별로 6가지 진술에 대한 태도 점수를 비교한 것입니다. 우선 20대 남녀 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마지막 항목, 그러니까 여성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진술에 대한 태도, 여기에 대해서 20대 남녀가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을 첫 번째 행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행이군요. 여기. 1.71의 큰 차이가 이들 사이에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다른 어떤 연령대의 성차를 비교해 보아도 좀 색칠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격차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이거를 시각화한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의 원형 심볼은 여성, 삼각형은 남성을 의미합니다. 세대별로 앞에 6개 진술에 대한 태도를 5점 척도 위에 1부터 5까지 시각화한 것입니다. 5점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보수적인 태도를 뜻합니다. 20대 남녀가 가장 벌어져 있는 지점은 마지막 그래프, 그러니까 여성 차별과 관련된 태도입니다. 그 다음은 첫 번째 그래프와 두 번째 그래프고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그래프가 가장 흥미로운데요. 이 기업의 경쟁력과 시장의 유연성이 노동권과 근로조건 개선보다 중요하다라는 친기업적 태도와 그리고 이 개인의 성과와 능력에 따라서 보상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로 인해 생기는 격차와 불평등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능력주의 태도. 이 두 항목에 있어서 20대 남녀 간의 태도의 차이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문화적인 이슈와 달리 경제와 능력주의 항목에서는 세대와 성별 간의 이견이 크지 않고 공감대가 형성될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정치권에서 20대 남녀 지지를 모두 동원하고 싶다면은 이 지점에서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대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표 참여가 아닌 집회와 시위와 같은 비제도적 참여 형태에서 20대 남녀의 행태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2.3 개업 사태 이후에 윤석열 탄핵을 촉구 또는 반대하는 시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를 물어보았고 그 결과입니다. 보시면 20대 여성이 다른 전 인구 집단을 통틀어서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심지어 탄핵 반대 집회에도 20대 여성이 동세대 남성에 비해서 더 적극성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정치 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정치 과제나 참여 활동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는 20대 여성보다 남성이 살짝 높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정치권이 내 의견과 요구에 반응하고 변화를 일으켜 줄 것이다라는 환경에 대한 신념에 있어서는 20대 여성이 동세대 남성보다 더 높은 양상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의 경우 점수가 낮을수록 정치인이 나를 신경 쓴다라는 의미이므로 다른 인구 집단과 비교해 봤을 때 20대 여성은 특히 정치권이 나에게 반응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낮은 집회 참여율과 비교를 해보면 20대 남성의 경우에는 자신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반영되기 어렵다라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지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0대 대선에서 나타났었던 20대 젠더 격차가 이번 21대 대선에서도 반복 재현되었습니다. 보수 성향의 20대 남성은 보수 정당의 후보를, 진보 성향의 20대 여성은 진보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패턴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20대 남녀의 이념적인 태도는 여성 차별을 위한 정부의 시정 노력과 같은 젠더 정책에서 가장 극명하게 엇갈렸다는 점, 반면에 친기업 정책이나 능력주의 태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후속 연구에서는 20대가 스스로를 진보 또는 보수라고 규정할 때 어떤 차원에서 비롯되는 태도인지 다각도로 이념적 태도를 측정해 좀 더 구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좀 보고 느꼈는데요. 어제 민주화 기념 사업, 민주화 운동 기념관 거기에 컨퍼런스 기념 거기를 갔었는데 90%가 MZ 여성이더라고요. 압도적으로. 여의도에서도 그랬잖아요. 계엄 때도 그랬고. 요즘 보면은 EAI도 과거에는 무슨 민주주의 뭐 이런 선거 분석 이러면 MZ 여성분들이 거의 안 오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오늘은 이대남을 찾아보기가 몇 분 계시긴 하네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참여와 관련해서 특정 이슈 영역에서는 굉장히 눈에 띄는 현상들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는 지역주의를 맡았고요. 제가 3년 전에 저도 이거 했었는데 그때는 지역주의 얘기할 때 변화와 지속이라 그랬었는데 뭔가 자꾸 변화와 지속이 너무 밋밋해서 뭔가 좀 미디어도 오고 대중들도 온다 그래가지고 제목을 좀 세게 잡았는데 너무 좀 세게 잡은 것 같아서 보수의 심장에서의 균열이라 그러니까 뭔가 저도 앞에 섰지만 좀 민망합니다. 그래갖고 이게 뭐 아시겠지만은 저 이유는 지역주의에서 이제 변화를 얘기한다면 주로 영남 지역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보면은 또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미디어나 이런 데서 얘기하면은 너 저기 민주당 지지 아니냐? 왜 호남에서는 90% 나오는데 왜 영남만 가지고 막 자꾸 뭐라 그러냐? 지역주의 하는데 뭐 호남도 지역주의가 심한데 최근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지역주의의 변화를 얘기할 때 이제 처음에 우리 강원택 교수님 와 계시지만 강원택 교수님 2003년도인가 책도 쓰시고 하면서 이제 지역주의 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최준영 조진만 교수님도 논문 쓰고 그런 것들 나오면서 했는데 근데 이제 최근의 연구들은 주로 이제 지역주의가 이제 여전히 지속한다 하는 얘기들도 있고 또 아니다 어떤 완화나 변화가 있다 그러는데 지속한다는 얘기는 사실 이번에도 보면은 제가 여기 썼지만은 부산에서 사실은 역대 대통령 후보자 중에 이재명 후보가 40%를 넘어가지고 뭐 했다 하고 또 부산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벨트라 그럴까요? 강서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더 득표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낙동강 인근에 있는 사상 사하 그 다음에 밑으로 영도 북구 그 다음에 기장에서는 뭐 10% 포인트가 안 되게 차이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선인께서는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또 민주당 주요 핵심 당직자들 모시고 용산에서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또 그런 얘기 하셨대더라고요. 아, 왜 이렇게 서쪽은 여전히 파란데 동쪽은 빨가냐.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이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빨갛지만은 빨간 가운데서도 이제 변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이 좀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대구, 경북에서도 변화가 있는데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이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 그럽니다. 먼저 이거는 이제 그 여기 보면은 2022년하고 2025년에 그 중앙선관위 그 개표 자료를 결과를 봤을 때 저 지역별로 광역 지역별로 그 결과입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전북, 광주, 전남 이런 호남 지역에서는 민주당 득표는 큰 변화가 없고 그다음에 3년 전보다 전반적으로 김문수 후보는 다 내려왔습니다. 전북에서 사실 3년 전에 윤석열 후보는 14% 넘어가지고 좀 그랬는데 이번에는 10.9% 내려왔고 그다음에 경상도 그 대구 경북 다 이렇게 영호남 이렇게 뭐냐 그 PK TK 할 거 없이 전반적으로 김문수 후보 득표가 빠졌는데 아마 이준석한테도 간 것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늘어났고요. 이거를 이번 그 EAI 한국 리서치 조사로 봤을 때 또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빗살무늬로 나오는 거는 그 여기 문항을 보면 올해 문항에 보면은 2022년에 누구를 찍었냐고 묻는 문항이 있고 2025년에 이번에 누굴 찍었냐는 문항이 있는데 빗살무늬는 지난 선거고 그다음에 이 여기 보면 그 밋밋한 거는 이번 선거인데 보시겠지만 파란색은 전반적으로 다 늘었고 모든 지역에서 빨간색은 전반적으로 좀 감소한 패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각 그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호감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광주, 전라, 대구, 경북 그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 해가지고 호감도를 봤는데 이제 박스 플랫이라는 건데 아까 그 구세진 교수님 거기서 나왔었지만 박스 플랫은 뭐냐면 이제 전반적으로 뭐 그 레인지를 보면서 중위값은 어디고 그다음에 위아래 이제 그 값은 어디냐 이런 거 보는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재밌는 게 호남에서는 사실 이재명 후보랑 그 김문수, 이준석이랑 사실 크게 레인지도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그 지지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여기 숫자는 미디안이 아니라 평균값을 따로 마크한 건데요. 보면은 뭐 이재명 후보는 7.57, 그다음에 호남에서 저 김문수는 3.66, 그다음에 이준석은 3.93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영남이 좀 재밌는데 대구, 경북이랑 부산, 울산, 경남 보면은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이제 0에서 10이고 10이 가장 높은 게 이제 좋아하는 건데 평균적으로는 보면은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부산, 울산, 경남이나 대구, 경북에서 뭐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은 재밌는 거는 이 영남 지역에서는 적어도 이렇게 되게 폭넓게 분포한다. 그러니까 아주 싫어하는 바닥을 칠 정도로 0을 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재명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뭐 못지 않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도 꽤 많고 그다음에 다만 이제 그 보수 후보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레인지가 넓다는 거 봐서는 이 사람들의 그 선호가 근데 아마 그런 것도 예전부터 저희가 말했지만은 저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마 낙동강 벨트에서 이재명 후보가 높게 나오는 거는 거기에 이제 호남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 호남 사람들이 좀 그런 게 또 있을 겁니다. 출신지를 본다면 이건 거주지니까요. 이거는 뭐냐면 지역별 계엄 및 탄핵에 대한 책임 인식인데 뭐 이게 보면은 이제 이 맨 밑에 이제 연두색 빛나는 거는 국민의힘 책임이 크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주황색 빛은 별로 없는데 둘 다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둘 다 책임이 없을 수 없죠. 그 다음에 여기 약간 푸른빛 나는 거는 둘 다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이 맨 위에 핑크색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책임이다 이건데 전반적으로 다 모든 지역에서 보면은 당연히 국민의힘 책임이 크다고 나오고 그게 가장 높은 게 광주 전라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분포가 좀 다양한데 국민의힘 책임이 크다는 거에 크긴 하지만은 핑크색이 이제 대구 경북에서 가장 크죠. 30% 가까이 나왔으니까 이제 민주당 책임도 크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둘 다 책임이 있다도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심리가 대구 경북에서는 좀 복잡하게 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근데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연구들도 이어지고 있지만은 전반적인 패턴이 수도권 유권자들과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뭐 우리 90년 여기 젊은 분들은 MZ 분들은 90년 이후 태어난 분들이겠지만 저희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인상적이었던 게 90년 3당 합당하면서 저 부경대 옆에 초원복집에서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이제 TK, PK 했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잊혀질 만큼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의 정서는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요번에 되게 재밌게 봤던 건데 그런 문항들을 넣어봤습니다. 뭐냐면은 영남 지역에서 좀 투표심이 바뀌니까 니들 스스로는 좀 어떻게 생각하냐 해가지고 앞으로
국민의힘 혹은 민주당이 지지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당이냐고 물어봐서 1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4는 이제 매우 그렇다 해가지고 4점 스케일을 봤는데 봤을 때 보시겠지만은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서울부터 다 강원 제주까지 파란색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사람들이 여전히 빨갛고 파랗고가 이제 동서 균열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이 이 경상도 지역에서는 많이 좀 떨어지고 이게 뒤에 이제 회기 분석을 보면 더 알겠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싫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정당에 대한 어떤 그런 양극화된 가운데서 그 찍는 게 있겠지만은 이 보시다시피 뭐 대구 경북에서도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은 민주당이 더 높게 나왔고 해서 2.31 대 2.16, 그다음에 부울경에서는 2.45 대 2.18로 높게 나왔습니다. 다 비슷하고요. 광주전은 당연히 높고요. 국민의힘이 우리가 최근에 보면은 뭐 수도권과 이 영남을 나눠가지고 영남 의원들이 뭐 주도한다 그러면서 보는데 뭐 영남 자민련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최근에 정치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정당법 얘기하면서 지역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 정당을 얘기하거든요. 뭐냐면은 영남에서 예를 들면 민주당은 거부감이 있겠지만은 지역 정당, 대한 정당이 나오면은 국민의힘이 힘들지 않겠냐. 아니면 호남에서도 민주당이 아니고 그 다른 대한 정당, 지역 정당이 나오면 민주당이 힘들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전에 호남 같은 경우에는 그 안철수 국민의당이 나왔을 때 이미 그런 징조가 한번 보였었고 아마 이 지금은 양극화된 구도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약간 볼모로 묶인 것도 있겠지만은 영호남에서도 아마 대한 정당이 좀 나온다면은 대안적인 정치 세력이 나온다면은 이런 것들도 좀 약간 좀 해소될 수 있을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역별 세대별로 봤는데 호남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대에서 조금 높게 나오고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70대 이상에서 조금 빨간색이 높게 나옵니다. 그래갖고 지역별로 세대별로 좀 차이가 있다. 근데 더 이제 큰 변화는 그 부산, 울산, 경남이랑 대구, 경북인데요. 우선은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는 70대 이상에서 압도적으로 90%가 나왔긴 했는데 아까 그 전에 나왔던 한정훈 교수님 발표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그 구세진 교수님이 대신한 김한나 교수님 발표도 그렇지만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는 사실은 보면 20, 30대 특별한 어떤 투표 행태도 재밌지만은 제가 포함된 40대, 50대 투표 행태도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40, 50대는 사실 뭐 완전히 민주당의 열혈 지지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지역을 떠나서도 사실은 제가 보기엔 그것도 좀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뭐 잘하든 못하든 60%, 70% 이상의 지지를 준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특별한 코호티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왜 그럴까도 저도 고민이 많은데 근데 여기도 보다시피 대구 경북도 보면은 40대 50대에선 그다음에 30대에서는 민주당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40대 50대에서 민주당이 높게 나왔고 그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30대 40대 50대에서 다 그 민주당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번에 계엄이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워낙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살골을 넣었지만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본다면 앞으로 너무 이게 지역이나 자신들 우리 신정석 교수님이 발표했던 그 자신들을 열렬히 지지해주는 여러 가지 지역 세대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고정 지지층에 너무 이렇게 기대하려 그러지 말고 조금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회기 분석했던 건데요. 뭐냐면은 이제 이재명하고 김문수만 둔 다음에 이재명 찍은 사람들이 누구냐 해가지고 봤는데 봤을 때 사실은 최근에 이제 양극화랑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로그 오즈라는 거니까 이게 0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오른쪽으로 하면 50%가 넘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 50%가 안 되는 건데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이재명 찍은 거고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김문수를 찍었습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거 보면은 또 여기 자기 이념 성향이라는 건 이제 그 진보적인 사람들만 이재명 찍고 그런 거죠. 연령이 조금 나오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95% 컨피던스 인터벌에 걸리니까 다 안 걸리는데 광주 전라 지역만 이재명 찍는 게 나오죠. 근데 대구 경북이나 부울 경도 95%는 유의미하게 안 나왔는데 90%로 보면 대구 경북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서도 보면은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 갖고 지역주의도 이번 선거는 뭐 여러 가지 볼 때 뭐 동서 간의 균열은 보이지만은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부울경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에서도 변화의 조짐은 있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향후 민주당 지지 의향이랑 향후 국민의힘 지지 의향이라는 그 네 가지 스케일을 가지고 순서형 로지스틱 모델을 돌려봤는데 보시다시피 뭐 정당을 지지하느냐 빼고는 나머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오는 2년 빼고 나오는 게 없는데 결국 뭐냐면은 내가 어떤 정당을 현재 지지하고 있고 그 이념적으로 진보냐 보수냐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은 묶여 있는 것뿐이지 대구 경북에서도 그렇고 호남에서도 그렇고 다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안 나오는 거 보면은 앞으로 보면은
각 지역에서도 대안적인 정당들이 나올 수 있다면은 세대 변화와 함께 지역주의는 점점 완화되는 그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물론 이렇게 이 왼쪽은 파랗고 오른쪽은 빨갛고 또 호남에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은 양극화가 좀 해소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 변화가 있고 세대가 변화하고 지역적인 어떤 그 대안 정당이나 이런 세력들이 충분히 의미 있게 등장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된다면은 앞으로도 지역 균열은 조금 완화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고민희입니다. 제가 한 1년 반 정도 전에 여기서 젠더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강연을 부탁받아서 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지금 바로 이제 정치와 젠더라는 수업 종강을 하고, 오늘 왔는데요. 사실 아까 지금 말씀하신 세대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젠더라는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중요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저 자신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어떤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제가 오늘 토론할 방향은 뭐 젠더만은 아니고요. 오히려 아까 많은 분들이 정당 제도화라든지 정당 일체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뿐 아니라 이제 한국 정치 전반에서 후보자, 개인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당 제도화 측면에서 이제 비교 정치적인 점에서 볼 때 한국이 아주 정당 제도화가 잘 돼 있다고 생각되진 않는다는 게 저는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정당이 뭐 이번에도 새로 생긴 정당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개인 뭐 사당화된 경향도 있었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 사당화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초점을 두고 토론을 좀 진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아까 전 기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왜 민주당이 이 정도밖에 지지를 얻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사실 조국 혁신당이 후보를 냈더라면 어땠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아까 이재목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40대 거의 75%가 민주당을 지지를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민주당을 지지한 부분도 있지만 이 전의 선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조국 혁신당에 대한 어떤 조국 개인에 대한 또 팬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컸기 때문에 그런 어떤 카운터 팩추얼 같은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반대쪽에서는 이제 후보 단일화를 계속 꽤 했지만 실패했던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선거에서는 아무래도 뭐 정치 양극화에 기반한 양당 중심의 두 후보 체제로 이제 관리를 하지 않을까,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보수층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이번 대선에서 눈에 띄었던 점은 이제 경선의 중요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정치학자분들은 다 공부를 하시겠지만 뭐 바텔스라나 뭐 이런 여러 미국 정치에서는 이제 경선에서의 모멘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매우 강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이제 누가 과연 후보로 오를지 모르니까 누구는 이제 컨벤션 효과라고도 하는데 어느 정도의 모멘텀을 얻은 후보 개인이 40%의 그를 넘는 지지를 받았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후보 개인의 역량 내지는 팬덤 정치라고 해야 될까요? 뭐 반대쪽도 마찬가지겠고요. 이런 부분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연관해서 제가 볼 때 부울경이라든지 TK, PK를 중심으로 한 보수 정당의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목 교수님 발표에서도 보듯이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 부울경에서 지역적 기반이 좀 약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저도 사실 왜 TK와 PK가 다른 정치적 패턴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아까 얘기하셨던 인구 구조라든지 인구 이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지가 약해졌다고 해서 대표성이 약화되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양 당의 후보의 개인적인 출신을 볼 때 이제 영남 출신의 남성 후보들이 대부분 경선 후보에 오르는 경우가 많고 대선에서도 영향력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미국 정치로 돌아가면 뭐 서던 데모크래트가 거의 이길 확률이 크다. 뭐 빌 클린턴부터 또 마찬가지고 물론 오바마가 그걸 깨기는 했지만 여러 부분에 있어서 확장력을 봤을 때 이제 영남 출신의 진보 남성이 많은 경우 팬덤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이제 청년층에 어필이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한정훈 교수님 발표에서도 보셨듯이 꼭 MZ 세대가 진보적인 경향은 없으나 반권위적이라든지 반기득권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국민의힘 공이 사실 소위 말하는 정치 엘리트 계층을 볼 때는 사실 20대 청년, 특히 남성들이 많은 일체감, 정당 일체감과는 달리 뭔가 효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국민의힘이 극복을 할 것인가. 또 민주당도 저는 마찬가지 숙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민주당이 굉장히 단일화돼 있고 응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이진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당대표가 누가 되는지 어떤 식으로 당을 이끌어가는지 뭐 분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어떤 정당 제도화의 강약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변화도 추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더욱더 제가 볼 때는 그런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뚜렷한 뭐 코어가 지금 와해되는 상황에서 이제 반영남 출신 내지는 조금 더 젊은 이제 앞으로의 지도자가 누가 나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청년 세대들이 조금 더 주목을 할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미 이제 잠재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어떤 지도자가 나온다. 지금은 이제 그게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였지만 또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 쇄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청년층이 거기에 또 뭐 어느 정도 소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또 다시 미국 정치로 돌아가면 국민의힘 지금 민주당도 그런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누가 뚜렷한 뭐 공화당은 트럼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굉장히 스트롱맨을 원하는 지금 시대인데 민주당도 지금 뚜렷한 프론트 러너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굉장히 기반이 약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당 일체감이 지속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항상 어떤 정당 투표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특히 이제 청년 남성들이 그런 경향을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어떤 부분은 이미 연구에서 많이 나온 부분도 있어요. 소위 말하는 현대적 젠더 갭이라고 하는 남성, 여성이 여성은 더 진보적으로 투표하고 남성은 더 보수적으로 투표한다는 건 이미 많은 연구로 알려져 있고 이미 미국에서는 한 80년대부터 레이건이 뽑았을 때부터 계속 한 5%포인트 차로 여성들이 진보 후보에 투표한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아까 이재목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남자 여자가 똑같이 투표를 할 수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질문이 돼야 되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60대에서는 보수적 젠더 갭, 그러니까 여성들이 더 보수적인 현상.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이 크로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의문사항은 아닌데 다만 이제 외신에서도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왜 이렇게 갭이 크냐 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뭐 한 자릿수로 이렇게 나타나는 건 오히려 정상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극렬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이제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분명히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부분이 젠더 이슈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젠더 이슈는 뭐 인정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20대 남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100% 여성, 한 명 뭐 교환학생 남성이 있을 때도 있지만 여성들에 대한 자료는 많이 축적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 제가 8년 정도 정치와 젠더를 가르쳤는데 보면 여성들이 뭐 다 극좌이거나 극페미라고 하는 그런 레이블링이 아니라 굉장히 생각보다 논리적이고 또 뭐 20대 남성과 다르지 않은 특히 아까 얘기했던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든지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공통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다만 그 의문의 출발점이 예를 들어서 대학교까지는 예를 들어 진학률이라든지 여러 통계에서 비슷하거나 여성이 앞서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왜 사회에 진출하면 이 뭐 젠더 웨이지 갭이라든지 이런 갭이 생기는가 이런 부분을 누구는 이제 결혼 때문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노동시장 차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여러 이제 얘기들을 저희가 나누게 되거든요. 근데 청년 남성들의 경우에는 이제 군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거는 그냥 사회학의 주제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뭐 안보의 이슈라든지 외교의 이슈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준석 후보의 부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실 아까 많은 분들 제가 챗GPT에도 물어봤거든요. 과연 이게 극우 정당입니까? 그랬더니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기보다 아까 얘기해주신 그대로 경제나 정치 문제에 있어서는 중도. 그러니까 저희가 그 바 차트를 만들 때 오른쪽에 놓잖아요. 근데 사실 중간에 놓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회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보수라고 하기도 그래요. 보수라고 하는 거는 뭐 가족을 중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학에서 적어도 한국 정치에서 진보 보수로 나누는 그 기준 자체를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연 이들을 보수로 극단으로 볼 수는 있고, 뭐,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뭐 저를 포함한 많은 정치학자들의 주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송 기자님.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신문에 몸담고 있고요. 송한용입니다. 박수 안 쳐주셔도 괜찮습니다. 세 분 선생님 발제문 미리 받아서 잘 읽어봤고요. 내용이 아주 흥미로웠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썼을 때도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압축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저처럼 언론계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학자들 또 정치인들이 세대 갈등이나 젠더 갈등을 얘기할 때 자꾸 좀 개인적인 어떤 그 감정적인 문제로 대하는 분들이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 이를테면 남녀가 입장이 다른데 일단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젊은 남자애들은 틀렸다. 젊은 여성들은 옳다. 이렇게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합니다. 틀렸습니다. 그 태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다음에 세대 갈등을 다룰 때도 좀 나이가 좀 된 분들은 요즘 젊은 애들은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굉장히 멀쩡한 그 교양이 있고 학식도 높은 학자들이나 언론인들이나 정치인들인데도 그냥 아마 집에서 자식한테 치 맞히고 나서 화가 덜 풀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현상이 벌어질 때 그거를 냉정하게 좀 이해를 하고 일단 현실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분석을 하고 이게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끊임없이 이 탐구하고 대화를 해야 뭔가 변화하는 현상을 그나마 좀 이해할 수 있고 이게 문제가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여기에 대한 해법도 좀 같이 토론을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나 교수님 발제문 중에서 아까 소결 부분에 해당하는 게 저는 이 부분이 좀 흥미롭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남성 20대 남성, 20대 여성 정치적 성향이 확 다른데 이게 이념적 태도에서 예를 들어서 여성차별 해결, 사회적 약자 권리 보장, 대북인식, 기후위기 같은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매우 크다. 근데 이런 이슈들은 사실은 어떤 정체성 정치할 때 뭐 그런 어떤 정체성 좀 상당히 좀 정치적인 이슈
이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질 수는 있는데 반면에 이제 기업 경쟁력 대 노동권, 능력주의 같은 뭐 이런 경제적 태도나 능력주의 항목에서는 비슷하다. 이 부분은 저는 이건 사실은 세대 격차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중년 이상 이른바 386, 486, 586 그 세대에서 그 아랫세대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슈고 여기에 대해서는 20대 남성 여성이 같이 좀 분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은 저는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남성하고 여성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풀어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성차별 문제, 사회적 약자 문제, 대북인식, 기후위기 하나하나 쉽지 않은데 또 기업 경쟁력과 노동권의 문제, 능력주의 이런 문제는 우리가 토론을 해서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회 전략을 통해서 지금 20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대 격차, 세대 갈등 문제도 우회 전략으로 일부 좀 해소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재묵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지역주의 완화, 조짐이 시작됐다. 저도 뭐 동의하고요. 근데 이게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이거 지역주의가 안 좋은 거다 해서 지역주의가 완화된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지역 안에서 나타나는 이를테면 세대 갈등이라든가 젠더 갈등, 이런 다른 갈등 때문에 지역주의가 좀 완화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 뭐 동서고금 갈등이 없는 세상은 없었고요. 그 갈등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를 위협하지 않는 수준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갈 것인가 결국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그 정치 양극화, 포퓰리즘, 팬덤 정치는 조금 위험한 수준인 건 사실입니다. 저도 굉장히 걱정이 좀 많이 돼요. 이 문제는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될 거라고 동의하고요. 이 자칫하면 이제 체제 불신, 제도 불신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요. 이번에 이제 투표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정치 효능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사람들이 다 화가 났어요. 어떻게 비상경을 할 수 있으니까 혼내줘야 돼 해서 이제 투표장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저 친북 우리나라 공산화는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분노해서 투표장으로 간 분들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혹시 투표율이 확 지금 올라간 건 아닌가 해서 약간 좀 걱정입니다. 아무튼 이런 그 포퓰리즘과 정치 양극화, 팬덤 정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문제고요. 이건 뭐 특별히 누가 잘못해서라기보다 정치 이전에 어떤 우리 사회 의사결 소통 구조 또 새로운 문명, SNS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좀 근본적인 부분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계신 정치학자들 또 정치인들 또 저처럼 언론사에서 정치 분야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바로 이 반정치주의, 그러니까 정치 양극화, 팬덤 정치, 포퓰리즘을 내용으로 하는 반정치주의에 맞서서 좀 싸워줘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그냥 그대로 방치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역시 대의민주주의와 수구민주주의를 가장 기본적인 틀로 하는 이 정치 자체를 좀 복원시켜주는 일에 좀 더 열심히 나서줘야 될 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